민주당의 적통 논쟁 이 얘기를 좀 빼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대 앞두고 더 뜨거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송영길 의원과 정청래 전 대표. 창피하죠. 지금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거지향적인 얘기를, 이게 무슨 조선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족보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먼저 노무현 퀴즈예요 라고 하면서부터 적통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과거지향적인 이런 선거 캠페인이 과연 집권여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맞는 것이냐. 창피하고 부끄럽다.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이고, 집권여당 당대표라면은 그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막 미래 반도체, AI 클러스터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난 노무현 퀴즈예요. 김대중 선생님 내가 존경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좋아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지금. 한심하다. 창피하다. 창피하고 한심하다. 아, 나 한심하다 하려고 적어놨는데 한심하다까지 내가 그거 보고 간 거야 지금. 딱 이렇게 견눈질 해가지고.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 소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유를 하자면 잔치 열려갔다 왔는데 형제들끼리 너 지난번에 장례식엔 안 왔어? 나 아는 거 봤어?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온 손님들이나 예를 들면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잘 돌아가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민주정당에서 적통이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예를 들면 노무현 정신을 내가 계승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태까지 정치 일정이 난 지역 분권이 최우선 가치였어. 나는 되지 않는 지역에 계속 도전해왔어. 이런 게 있어야, 아, 그래. 저 정치인이 노무현으로 상징됐던 어떤 가치들과 닮아 있다.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는 노무현 퀴즈였다. 난 노무현과 동행을 더 오래 했다. 누구는 한미에 붙어 있다. 입장이 어땠다. 저기는 정동영을 지지하는 모임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20년 전의 얘기를 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고 한심해 보인다. 이게 이 사람들 영화를 너무 본 것 같아요. 영화요? 파묘. 과거를 파헤치잖아요. 이러면서 과거에 네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뭐라 했고,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뭐라고 험담을 했고, 하야라고 했지. 아니, 하야는 그 유시민이 했구나. 하여튼 뭐라고 했지. 그러면서 막 과거를 들추어 버리잖아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 드는 생각이, 그래도 이게 어떤 정치적 전략으로서 유효하다고 경험적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한 정치인에게는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 여당 대표의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는 방식이 너무 가벼워졌고, 우리 지지층을 향해서 내 SNS에서 하는 발화들로만 메시지를 내려고 하니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어떤 노선 경쟁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이 정치인들 간의 생각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러면 대통령이 어저께 하필 또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가 미래를 바꾸자라는 수준의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들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두고 다퉈야 되는 이건 사실 허수아비 논쟁 같은 거죠. 득표 전략으로 생각했다면 수준이 낮은 거죠. 아, 수준이 낮다. 전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좀 천박한 생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저는요,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또 다른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래 긍정적인 거가 아니잖아요. 과거를 계속 파묘하고 발굴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미래 얘기해 주셨고, 근데 또 과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 미래에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과거에 있는 건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건지 좀 헷갈린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되게 그냥 해프닝인가? 근데 해프닝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당대회 전까지 이런 싸움이 계속 있으려나? 답답하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답답한 일이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적통인 게 누가 증명됐다고 칩시다. 증명될 수 없는 문제지만. 뭔가 민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증명됐다고 칩시다. 그게 오늘날의 정치에 어떤 모습으로 예를 들면 의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정말
소수의 극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분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중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2년차 3년차를 함께 보내야 되는 당대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모습 자체 그리고 이제 이런 수준들의 얘기들만 뉴스가 되는 전당대회 모습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뭐 잔칫날 싸우는 거에 비유했지만 그런 모습이에요. 딱 사람들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광경인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여기서 정청래 의원이 적통이면 어떻게 되는 거고 송영길 의원이 더 가까웠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당장 여기 삶을 해결하는 정치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게 뭐 서로 간에 서로를 제압한다. 내가 이거보다는 확실히 우위다. 이거 되게 유치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유치하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누구랑 더 친했다. 내가 더 친해. 너 그때 제 생일날도 안 왔잖아. 이런 얘기 해갖고 싸워봐야. 나만 무슨, 갔었어. 무슨 의미가 있어? 너 걔 알아? 예, 나 필통 모르지? 들고 갔었어. 난 알아. 이런 거예요? 나는 밥도 먹었어.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소장님이 계속 약간 얼마 안 한숨 가- 쉬고 계신데. 얼마 네. 안 갈 것 같아 이거는 더 이상. 왜냐하면 득표 전략으로도 네. 조금 뭐 유효타가 있는 득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과거가 자꾸 파헤쳐지잖아요. 네. 그럼 본인한테 불리하다 생각을 할 것 같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송구스럽게도.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적통 논쟁하고 결국은 다 이어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장 외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공을 던지고 네,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이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이 유시민 작가의 그 수첩을 또 굉장히 눈여겨보시면서 저거 뭔가 되게 준비된 멘트다.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천하의 유시민이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서 재기발랄한 뭐 생각 떠오르면 항상 그냥 그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분인데 이거는 몇 날 며칠 연구한 것 같아. 네. 야 이거 좋은 얘기다. 적어놓자, 메모해 놓자. 평론가, 장성철, 쟤는 나이만 머리만이지 촉법 평론가. 야 이거 진짜 정말 잘 생각해냈어. 잭나이프. 와 이거 정말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 라고 본인 스스로 감탄해가면서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뭡니까? 진영에 좀 지식인이고 어른이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조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에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전당대회가 되도록 이 사람들이 적통 논쟁 가지고 싸우면 야 송영길, 야 정청래,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혼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더 심해요. 참전을 해버렸어 평론가가 직접 싸움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런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궁금해요. 심리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고 깔본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 말 안 들어서 기분 나쁘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과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본인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듣지도 않고 뭐 반응도 없고 그래서 어떤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감정적인 언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나는 모욕감을 당한 거를 배로 갚아줘야 되겠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합리적인 논리나 이성을 볼 수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가설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김한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는 거에서 4가지 정도의 논점이 있어요. 나는 3가지. 그러니까 하나 더 늘어났네.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보안수사권 폐지 지연 문제라든지 조국 신당과의 합당이라든지 김영남 공천이라든지 이른바 뭐 문가산점이라고 본인은 이제 재기발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문제라든지 뭐 4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은 논점을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긴 해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대중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기가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 이게 결국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얘기는 저 얘기를 하기 위한 그냥 불쏘시개 같은 거고 지금 뭐만 남은 겁니까? 용역 촉법만 남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표를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쌍스럽고 천하다는 얘기까지 해버렸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엔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말하는 비평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정치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면 이건 정치행위에 저는 더 가까워
가까웠다라고 더 가까워 보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참전을 했는가라고 하면 세간에서 말하는 뭐 정청래 대표를 위시로 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본인들의 주장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제 그거 하고 정치에 나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뭐 제 개인 페이스북에서 썼지만 뭐 유시민 작가의 책도 많이 읽고 네.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오래 들어왔던 세대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좀 약간 그런 모습들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의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까지 이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조국 전 대표를 2030년에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국혁신당과 합당도 가능하고 2028년도에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을 공천도 주고 조국 대표도 공천을 줘서 배지를 달게 한다. 그러한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팀 정청래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존중, 예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국 씨가 이제 한 3일 전에 넷플릭스 다큐를 갑자기 영화 보라고 본인 페북에다 올려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혁명가들의 모습, 주권은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에게 있다. 상권 분리,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정권은 짧다. 이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승회 사무총장 어제 퇴임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2시예요, 2시. 이게 맞아요, 이게? 시간이 하필이면 딱 2시를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께서 중요한 발표하시니까 나는 4시에 하든지 다음날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건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야당도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무시하고 그냥 짓밟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존중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네. 그런 차원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이런 대통령의 자신감 과잉 이런 발언,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런 2시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엮여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기네들 진영에서 뽑힌 그렇죠. 대통령인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장 소장님처럼 뭐 조국을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있는지는 확인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확인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네,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가 말한 ABC론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하자면 그 네. 빙의한 비유니까 B가 뭐예요? 이익만 쫓아서 여기 왔다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제일 먼저 돌 던질 사람이라고 한 네. 거잖아요. 그럼 지금 B가 누구냐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의 구분법에 따르면.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표현이니까 그대로 하면 이익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면 우리 진영에서 배출한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유시민 작가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용지식인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는 본인을 어용지식인이라고까지 그게 가장 지식인한테 모욕적인 표현 중에 네. 하나인데 본인이 그거를 그렇죠. 자칭한 거잖아요. 보수를 참칭하시는 것처럼 어용지식인을 참칭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다가 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워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길 때는 문재인 정부가 뭐 탄핵의 열망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후에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지 이거에 대한 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의 지식인들이나 비평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거에 기반을 해서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제 당 지지율이 훨씬 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낮은 상황이고 어쨌든 선거 패배는 당이 실행을 하다가 뭔가 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왜 대통령에게 이거를 다 돌리면서 이러는가?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거는 여전히 이제 공백으로 남는 거고 역시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빌자면 예전에 이제 나와서 그 원 디멘전이라고 해서 한 골목에 이제 편의점이 있는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민주당이 자꾸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네. 이제 본인 그게 불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유시민 작가나 그 추종하는 이제 말하자면 동의하는 입장들이 쫓는 건 민주당의 왼쪽의 진영을 차리는 건가. 여기에 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 얘기를 좀 솔직하게 알아먹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비유 말고 네. 이제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PD님이 잘 찾으셨는데 조국 전 대표가 네. 거기다 3시간 전에 막 유럽 선방 성과 있고 코스피 8,9천인데 왜 지지율 빠지냐? 저런 얘기는 뭐겠어요. 나를 안 챙겨가지고 우리랑 합당 안 해가지고 중심이 주어가 조국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통령을 폄하하고 좀 모욕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의 권력이 아니라 미래의 권력을 벌써부터 좀 쟁취하기 위한 어떤 네. 정치적 쟁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해야 되는 어떤 정치적 과제들이 흙탕물 속에 좀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진영 전체가 지금 약간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거는 집권 1년차에서 2년차 넘어가는 시점에 그거 본인이 어떤 기획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기획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한다고 네. 하더라도 이제 모든 일에는 다 TPO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이 그거를 말할 시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 지금 나오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어수선해진 거죠. 아유, 그러게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유시민 작가님의, 그러니까 저도 막, 심리가 뭘까요? 뭐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면서 약간 심리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유시민 작가님이 좀, 이제 그런 대상이 아니라, 좀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말말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의 말말말, 무엇인가요? 홍명보와 장동혁. 네, 나왔네요. 네, 보기 싫고 할 말이 너무 많은 또 두 분. 보기 싫고 또 많은 분들이 심리 분석 중인 두 분. 네, 보기 네. 싫고 자만심 뭐 자기 도취 이런 거 강한 사람들인 것 같고 또 이제 국민 밉상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홍명보 씨가 그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감독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 제일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좀 구타 유발을 네. 주먹을 불끈. 오늘 가서 계란 던지시려고 그랬어요. 아침에 새벽부터 가서. 그거 보고 나 진짜 새벽 4시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희 PD님이 아침에 생방송 6시에 녹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요. 계란 나오는 거 같이 뉴스에 나올 뻔했네. 소장님이. 네가 감독이야! 자기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려고 그랬는데 그럴까봐 골키퍼 뒤에 들어온 거네. 그래서 조여도 네, 이렇게 잡으려고 시키려고. 어제 마지막 그 문장이 뭐였냐면 잘 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약 올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 지금 잠 못 자고 있는데. 그런데 장동혁은 뭐예요? 나 그만 안 둬요. 이잖아요. 나는 당대표로서 내가 절대로 그만 안 두고 내가 너희들 징계할 거야. 너희들 탓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참 당대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리더십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고 본인들 그냥 자만심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 밉상 이 사람들 꼴 보기 싫어 그 차원에서 그냥 오늘 이 두 사람을 말말말로 뽑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생각만 국민 해도. 밉상. 너무 새벽에 가실 뻔했다. 계란 던질 그런 뻔했다. 정보까지 네. 같이 알게 됐는데 기자님 어떠세요? 씁쓸하죠. 씁쓸하고 이제 홍명보의 문제는 홍명보 개인의 무능이라든지 전략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축구협회가 뭐 거의 한 20년 넘게,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정몽준 회장이 지배했을 때부터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13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매번 감독을 뽑을 때마다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밀실행정이 이루어지냐, 누가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냐. 그쵸. 홍명보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찍이 2년 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감스트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감스트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과정으로 감독을 홍명보 뽑아서 월드컵 망해버리면 욕빠지는 홍명보가만 되고 또 이렇게 된다. 이거를 예언했어요. 홍명보 뽑힐 때. 역시 얼굴 마담이었나요? 네, 지금 딱 그런 모습이 된 건데 지금 이제 남은 과제는 어차피 뭐 대회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그 20년 넘게 제기되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현대가의 축구협회 지배,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체제로서의 그 밀실행정, 그리고 이제 파벌, 뭐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개혁할 거냐, 이걸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4년마다 이번 때 왜 이렇게 됐지? 이러고 또 이 온 국민이 한 사람이나 선수들을 그거 해야 되는. 저는 손흥민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손흥민 경기 보러 제가 영국도 갔었었는데 근데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라고 다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 사람들이. 근데 손흥민이 하프라스트만 하고 들어갔어요. 정작 댄스는 못 추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장 소장님도
계속 축구를 보셨겠지만 우리가 언제 EPL 득점왕과 UEFA 우승 미드필더와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을 데리고 축구를 해보냐고. 네. 황금 세대들과 그러니까 함께 이 멤버들을 데리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축구협회가 그리고 이제 이 축구계에 있는 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나마 장동혁과의 비교해서 놓고 보면 홍명보는 사퇴라도 했다. 근데 장동혁은 사퇴도 안 한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홍명보나 장동혁이다 이거 하다가 오늘은 좀 말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어. 홍명보는 사퇴라도 했다. 이걸로 바뀐 것 같아요. 장동혁이 참 그 바보 같고 유치한 게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중심의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이라는 국회의원들 연구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냥 텔레그램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잖아요. 장동혁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상상을 죽는다. 진짜 상상 이상이야 이 사람은 진짜. 사실 저도 좀 궁금했던 게 그래서 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혹자는 지선을 앞두고 한동훈을 제명한 것만큼 정무 감각 낮은 결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의원들을. 이것까지 한 패키지로.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자리가 원한과 감정으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 이거는 그냥 거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군부 우리 독재 정권 때 막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그냥 총으로 땡크로 막 밀어붙이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다 맞이하잖아요. 독재자들이. 그 모습이 아닌가. 네. 권위와 위험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아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 징계권 있어. 너희들 나한테 사퇴하라고 그러면 너희들 징계할 거야. 그런다고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잖아요. 김민수가 앞에서 도와주고 조광환이 뒤에서 편들어주면 자기 당대표직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수단이 이제 징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징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리위원장이 뭐 자기 측근이니까. 네. 그러면은 당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당대표라는 자리 그때 공적인 자리 아니에요? 그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당의 당대표잖아요. 그런 자리를 저렇게 자기 고집만 신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거나 그만두게 되면은 아주 상당히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상당히 좀 비참한 최후라기보다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무도 안 놀아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황교안하고 같이 놀 수가 있겠죠. 둘이 이제 잠수 뛰어내린다. 또. 막 이제 이 얘기하고 내가 좀 더 높은데 뛰어내린다. 이러지 않을까. 한심해요 한마디로. 근데 당대표를 그만해야 된다라는 건 국민의힘 내부 모두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사퇴를 바라는데 사퇴를 시킬 방법과 수단이 지금 마땅치 않고, 그러면 그 방법과 수단을 뛰어넘을 정치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네, 내부에 그런 에너지도 사실 지금 관찰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장대표 주변에서는 장대표는 당연히 내가 내년 8월입니다. 그렇죠. 내년 8월 임기까지 채운다고 올해 아니고 내년 8월.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전에 이거를 끝낼 수 있는 정치적 열기가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러니까 그거가 근데 보면 지금 10개월 넘게 장동혁 대표가 대표를 하는 동안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부터 막 여의도 주변에서 네. 기자들도 올해 연말까지 할 수 있을까? 올해 연말에는 사퇴할 것 같지. 뭐 2월에는 사퇴하지 공천 전에 사퇴하지 않을까? 계속 그랬는데 장동혁 대표 어쨌든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고. 네. 그리고 6월 3일 날 하늘에서 동아줄도 내려와서 4시쯤에 갑자기 이제 본인이 주장해왔던 부정선거를 해서 명분을 쥐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한 주, 2주 갔는데 지지율도 지금 역전시켜 놓은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을 어떻게 끌어내릴 거냐,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조직하고 결의할 결사체가 네. 나올 거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관건이겠죠. 언론 보도 보니까 지금 원외에서는 쇄신파 당원들이 좀 주도해가지고 퇴진 촉구 서명 운동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장동혁 편드는 올해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지키자 연판장 돌리고.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X 싸움이에요. 난장판.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신동욱, 김재원이 그만두냐 안 그만두냐. 신임 의원들이 그 두 사람 앉혀놓고 야 그만둬라. 네. 이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정말로 사실은 그래 내가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아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냥
제 위치를 바꿔서 빙의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됐건 민주당 진영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회를 살리기만 하면 그래도 뭐라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타이밍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대표라는 것이 참 씁쓸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창피해요. 창피해 나왔습니다. 창피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고 자 그러면 다음 말말말로 한번 넘어가 보죠. 김한 기자님이 뽑으신 말말말 네. 2,000조를 뽑았습니다. 2,000조. 네. 지금 뭐 2,000조냐, 4,500조냐, 4,700조냐, 뭐 왜 호남에만 800조냐, 말이 많은데 저도 어제 이제 그거를 지켜보면서 네. 약간 현실감이 안 드는 그쵸, 금액들이어서 엄청난 거니까. 지금 당장 이 금액의 어떤 적절성 이거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제 이제 주무부처 관련된 장관들이 다 나오고 기업회장들까지 와서 우리가 어쨌든 국가의 미래를 한번 바꾸자. 네. 산업을 대개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연찮게 정신을 차려보니 조건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구조 측면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한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고 저는 1973년도 중화공업 계획 발표할 때 없었으니까 네. 저는 살면서 처음 봅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정부 주도의 산업 계획이 나오는 게 처음 봐서 어쨌든 대부분의 그러니까 저 위아래 아주 위의 세대들 말고는 국가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처음 목격하는 장면일 것 같고 97년도에 IMF를 맞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실 모든 기업들이 그냥 각계약진을 해온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도 망할 뻔하다가 예를 들면 순풍산부인과 200원짜리 주식으로 등장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반도체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성공할 그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각 기업들이 잘해왔는데 근데 이걸 묶어서 국가가 한번 어쨌든 10년 안에 이걸 바꿔보자. 이것도 이제 처음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뭐 기자를 하면서 맨날 이제 당위적으로 막 지방 분권,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 쓰지만 그 방법론이 사실 뭔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대가 가면 좀 낫지 않나? 뭐 청와대가 그쵸. 가는 것보다 네네네네. 뭐 아니면 뭐 대법원이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정도의 상상력이었는데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노무현 정부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모든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네. 굉장히 앞에 세우는데 이게 실제로 그거로 가는 어떤 회로 같은 거는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왼쪽에서의 비판, 오른쪽에서의 비판 다 가능하고 지금 뭐 그런 비판도 있는데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제안을 하고 이거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참 대통령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이 사업이 잘 되면 정말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프로젝트가 되겠죠. 되겠다. 한 장면,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산업으로 기억이 남는 정권이 지금까지 있었나? 너무나 드물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중화공업. 그러니까 제가 그 단어는 안 쓰려고 했는데 왜? 여튼 그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이런 생각이 좀 공가가 들었어요.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있어서는. 이 대통령이 두 회장을 향해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이랄지 국민 영웅이라고 말을 하는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내가 인사까지 했으니까 도장 확실히 찍어라. 뭐 이거 같아요. 되돌리지 말아라. 우리 부자 된대요. 오. 2030년 되면 그래? 부자 된대요. 저 잘하신 것 같아요. 표정은 뭐예요? 근데 잘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실현 가능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2,000조, 뭐 800조, 어우, 총하면 4,700조, 뭐 상상을 못할 금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몇 년은 계속이 돼야 네. 이런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뭐 속보를 보니까 청와대 내에 뭐 지원단을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위원장을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그렇죠. 건데 대한민국이 옛날 독재 정권과는 다르게 지금은 제도와 시스템, 법률과 뭐 규칙에 의해서 그 운영되는 나라잖아요. 야, 거기다가 거기다가 자 송전탑 만들고 거기 저기 댐도 한 2개 더 만들고 그 수로 다 파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네. 지역민들의 어떤 동의도 받아야 될 거고 지자체 협조도 받아야 될 거고 참 난관이 많은데 어쨌든 대통령의 임기보다 그 이후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그러한 기반을 잘 닦아 놓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크게 선물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신 거다. 의미 있게 평가하고 이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뭐 우리가 응원하고 성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의구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투자 금액이 아.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이 네.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투자한 금액이 막 5조, 6조 막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막 이게 800조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올해 영업이익이 뭐 한 350조? 그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나는데 이제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좌파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특정 기업 두 개를 갖고 국가 경제나 국가 산업을 개조한다라는 플랜을 세울 수 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같은 거는 계속 이제 말하자면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좀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내년에 350조, 200조 이상이 날 거고 지금 슈퍼사이클의 흐름이나 필요성으로 볼 때 이게 20배, 30배 정도의 확대, 시장의 확대가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 엔비디아 같은 데도 지금 뭐 8천조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도 6천조를 투자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현실감이 없는 숫자들인데 그 정도 규모의 숫자들이 지금 요 산업 관련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근데 이런저런 비판들을 수용하고 그거에서 뭐 예를 들면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 논의를 받는 수준이 저는 그쵸. 층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가 나면 지금 뭐 호남에 땅 사는 사람 전수조사해야 된다. 뭐 사대강 돌을 끊어갖고 용인에 용수가 안 오는데 무슨 호남에 그걸 짓냐. 그러니까 전력량에 대한 고민이나 용수에 대한 고민도 어제 설명은 이미 많이 하긴 했지만 비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냐. 근데 뭐 73년도에 뭐 창원과 포항에 중화학공업 들을 때 창원과 포항도 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이거는 그런 차원의 대개조인데 거기서 이제 이 정치권이 이 논의를 수용하거나 뭐 혹은 뭐 비판적으로 바라볼 지점이 너무 낮아서 사실 이게 더 현실감이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과 지금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된 기업 총수들은 막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정치권 여야 가릴 것 없이 어제 민주당만 하더라도 이 정책 사안 발표에 환영 논평이 5시가 넘어서 나왔어요. 네. 저는 기자 감각에서는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부 발표가 그쵸. 이미 예고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논평이 5시 넘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정치권은 여전히 다른 콩밭에 마음이 가 있고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 김한 기자님이 호남에 땅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한 기자님 일가가 그쪽에 땅이 얼마나 있는지 어쩐지 아까 부자 된다고 막 됩니다. 그러시면서. 네? 저 밝히세요. 청량리 출신입니다. 그래? 근데 이제 네. 참 이제 보기 좋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저 이재용 회장, 최태원 뭐 회장 이런 사람들 다 시장 끌려가가지고 떡볶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주워 먹고 순대 주워 먹고 부침개가 맛있어요. 이랬는데 네. 그래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브리핑도 하고 같이 논의하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나라가 좀 정상화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걸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2040년까지 뭐 35년까지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MOU 같은 거잖아요. 저거는 지금 확정 지은 게 아니란 네, 말이에요. 네, 도장 찍은 거 아닌데 저렇게 좀 만들어 가서 대한민국이 정말 AI 시대, 로봇 시대 이런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인 모멘텀을 이번에 큰 화두를 잘 던지시지 않으셨느냐. 이거 가지고 막 국민의힘처럼 왜 대구 경북 왜 안 주는데? 소부장 소부장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뭐 한 100조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는 800조인데 우리 그렇게 무시하는겨? AI 센터 충북에 주는 거 아니야? 충북. 경북에도 있어요. 경북에? 네. 이거 가지고 안 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반응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프레임 잡기 딱 좋거든요. 그러게요. 저거는 이제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역차별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정치 프레임으로 호남 정권이 호남만 챙긴다. 그러면 옆에 충청도, 강원도, 영남, 뭐 수도권 이런 쪽에서는 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야당들이 참 민주당 호남만 챙긴다. 여러분 이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호남에 800조, 1000조, 2000조 막 투자한답니다. 우리는 꼴랑 그냥 100조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거 투자한답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네. 2028년 총선 그리고 2030년 대선이 상당히 좀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정치적 위기감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프레임을 해서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얘기할 것 같고 근데
1년 동안 아파트를 짓는 건설 업체들이 일으키는 PF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게 한 25조 규모예요. 엄청. 그러니까 한 지역에 50조가 들어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숫자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쵸. 뭐 왜 대구에는 저렇게 호남에는 저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안 주고 대구에 혹은 뭐 충청에 한 번도 50조 100조짜리 사업 계획이 발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 사업들이 어떤 것들은 빨리 되고 어떤 건 안 될 수도 천천히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실물을 한번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근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제 지역 프레임으로 가져가겠죠. 네. 뭐 사실 당장만 해도 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당대회까지 좀 앞두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부터 시작해서 사실 제조업이 좀 침체되면서 이게 대규모 일자리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일자리 시장의 활력 뭐 이런 것들까지 좀 기대해 볼 그렇죠. 만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만 리스트 쫙 만들면 못해요. 부정적인 것이 99개고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면 지도자라면 결단을 통해서 그렇죠.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뒷받침하는 것이 맞다. 네, 좋습니다. 약간 실용의 언어로 이 프로젝트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잘 보시는데. 그러니까요. 빈자리가 느껴지지. 네, 안 어. 아까 30분 전부터 안 느껴졌어요. 그렇죠. 앉자마자. 이게 아부쟁이. 네. 거기도 이제 MB 상암동 10층에다가 야망을 두고 와갖고. 네. 7층. 7층인가? 10층. 10층 맞네. 10층 맞네. 그러네. 자,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돼. 네, 저희가 사실 오늘 또 다뤄야 되는 이슈들이 많았지만 이 얘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이렇게 됐지만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사실 채팅창에 아직도 민주당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일 이재명 안 대통령 듣는 거야 우리 방송. 문재인 전 자기들끼리 대통령. 싸워. 네, 두 분의 만남이 굉장히 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갈등을 좀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이 회동이 그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계속 되겠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세력으로는 친문들이 저기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친문이 부활하는 거 아니야? 친문이 뭔가 정청래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야? 요런 이제 세력에 대한 네.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안 사건 1인 1투표제 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이 세력에 대한 얘기는 아마 해소가 되는 발언이 나오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그 발언을 하겠죠. 네. 통합과 당내 갈등을 치료해야 되고 난 아무도 뭐 예를 들면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이런 난 특정 편이 아니다. 그럼 세력 이슈가 사라지고 지금 이슈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쵸. 보안 사건 관련해서도 어쨌든 뭐 넘어가자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다음에 1인 1투표제는 어차피 당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슈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인물만 남는다라고 하면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전히 정청래 대표의 시간이에요. 근데 네. 사람들 머릿속에는 야 집권 1년차에 전 당대표였던 의원이 대통령 들이받으려고 한다. 정청래가 이기면 이재명의 패배냐. 뭐 이렇게 될 거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이 갈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확 김을 많이 빼고 온도를 낮추고 정청래 대표의 시간이 올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게요. 정치가 이 제로섬 싸움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러게요. 갈등 안 풀어져요. 네. 왜냐면은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엔 갈등이 계속 재생산되어야 본인들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 그냥 잠잠하게 그냥 서로 잘하시는데 아니요 우리 김한 기자님도 뭐 당대표 자격 있죠. 뭐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2천조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본인들이 끼어들 틈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저러한 일들 친문, 친명 갈라치기 하고 거기서 또 주도권 싸움하고 누구 편들고 이래야 본인들이 또 한마디 하고 또 논란이 되고 그런 거를 본인들 희열감을 느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만남이 잘 되더라도 아마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또 계속된다. 저런 얘기 계속 할 것 같아요. 갈등 유발자들. 네. 후배들을 말이야 그냥 그렇게 공격이나 지금도 뭐 어른 댓글창에 다 할등이야. 이제 용역이다 뭐 네. 이런 여기는 우리 많아요. 우리 다 용역이죠 우리 다. 네, 용역 없다. 용역 없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쇠파이프 들고 가야 되나? 철거해야 돼? 네, 뜨거운 약간 이 정치 쟁점들을 또 두 분만의 인사이트로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앵커께서 진행을 잘해주셔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입만 벌렸을 뿐이에요. 젠장? 네, 이제 방송을 한번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수목금 예. 그 예언이 아니고 취재이신 거예요? 같이 들었는데? 네. 나온다고. 아, 그래요? 아. 같이 들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일주일에 3번이나 나오는 건 좀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낼 게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팔 걷어붙인 거죠. 음.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정청래를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던지겠다. 그동안 내가 진보 진영 내에서의 또한 좀 인정을 받고 뭐 어느 정도 존경심 받고 내가 작가에다가 뭐 장관에다가 국회의원에다가 그렇게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모든 거 올인하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수목은 녹화고 금요일은 생방송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매일매일 메시지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요일을 주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걸 이제 녹화는 방송 형태로 그렇지. 뭐 한다고. 녹화는 그래도 조금 뭐 편집할 수 있고 정제될 예. 수 있는데 예. 생에서는 살짝 긁으면 막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주 본인의 본 마음, 뭐 생각 이런 예. 것들이 가감없이 나오겠죠. 야. 그때 그 워딩이 뭔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김어준 씨 복귀하고 최근에 방송들 보면 약간 그렇게까지 질주를 할까 이런 그러니까 톤 조절은 좀 하는 게 예,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아니요 오늘 방송 봐봐요. 완전 이낙연 하면서 당시 뭐 이낙 그 얘기도 나왔죠. 하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막 그렇게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 무슨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지지층에 대한 어떤 뭐 기반에 대한 문제로 이제 가는 이쪽에 또 뭔가 통합에 대한 예, 이야기로 예, 들리기도 예, 한다. 뭐 그러니까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구장 예, 예.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해서 어디 뭐 진짜로 그렇게 말하자면 할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도 오늘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긴 했던데. 네, 그게 어쨌든 핵심 코어 지지층이 분열됐다. 음. 이낙연의 사례를 봐라. 되도 안 되는 그 박근혜 사면론 꺼냈다가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대한 후가로 네. 지지자가 떠났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자가.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당신도 같은 꼴 나는 거 아니야? 다칠 두고 수 보겠어? 있다 이 말이긴 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해석이잖아요. 그렇게 들린다고요. 뭘 자꾸 이렇게 물 타려고 그래요. 아니 물이 타는 게 아니라 다칠 수 있다나 비슷한 말이긴 한데 정확한 단어를 알려드리는 거죠. 예. 정확한 단어는 알고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뉘앙스를. 네네. 그런 뉘앙스로. 그러면 만약에 유시민 작가를 장성철 수장님이 인터뷰한다면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세요?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작가님 그러시면 진영이 완전 분열되고 예. 큰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팔 걷어붙이냐고. 정청래가 그만큼 당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냐. 모든 걸 걸었다고 보이세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노무현 대통령 예. 그 재단의 상임 고문도 그만뒀잖아요. 피평 활동할 거야. 나 더 그냥 가감 없이 이거잖아요. 거의 모든 걸 건 것 같은데 과연 그럴 만한 뭐 의미가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 그거 근데 결국 인물로 보면 정청래겠지만 뭐 김어준 씨나 제가 정리한 이제 노선이지만 예. 오늘 그 얘기를 김어준 씨가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주진보연합과 가치연대가 무너지면 코어지층이 떠나고 예. 그 코어지층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예. 이제 말하자면 여태까지 민주당 정부가 실패했던 역사의 반복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이라고 하는 자극적 키워드를 던짐으로써 이 의도가 뭐야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예. 사실 이제 김어준 씨가 그 방향성에서 얘기를 해온 건 오래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노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 진보 민주 통합. 그러니까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층을 먼저 다지고 이거를 통해서 이걸 견인하는 거지 이거가 두 개가 섞여버리면 결국에 이쪽이 떨어져 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최욱의 매불쇼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오른쪽은 우대하고 왼쪽은 막 박살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민주당의 가장 큰 스피커였다라고 한 그 두 방송의 노선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듭 나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이 두 노선에 지금까지 가셔야 된 걸로 보면 이 두 노선에 말하자면 대리전 뭐 이런 형태가 가겠죠. 네. 통합이라 말하고 내 편 챙겨라라고 읽는다. 그렇게 저는 뭐 읽혀져요. 네, 뭐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각자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댓글창에 망고 스무디님이 다스베이다는 수요일에 녹화한 것을 금요일에 방송하는 건데 실제로 생방송으로 바뀐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수, 목요일에는 녹화한 거를 방송을 하고 뭐 금요일 날 생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그날 보세요.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여튼 금요일에 생방이라고 한다면 정말 좀 큰 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어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작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가 막 비판하고 다니니까 아이 장성철 저 자식 떠들어가지고 그냥 에이 더럽다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를 쪼무레기로 보고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이러고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방주사 효과가 있어서 네. 내가 장성철 가는 방향으로 안 갈 거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좀 그랬거든. 내가 미리 이렇게 좀 물 타가지고 미리 얘기하면은 예.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정청래 대표 출마 안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는 청개구리인데.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예. 저 진정성 있게 얘기한 거예요. 출마해서 이긴들 진들 다 엮어낸 분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권력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예. 앞으로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원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부 권력 싸움 때문에 이거는 나라가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눈치 보면서 법률안 좀 통과시켜주지. 싫은데? 예산안 이거 필요한데? 싫은데? 깎아버릴 건데? 국정운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정청래 대표 접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대통령이 외로울 거다 이런 말씀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목소리 갑자기 잦아지세요? 네 이재명의 슬픔. 나도 슬프네 갑자기. 대통령 외롭다고 생각. 어머 메시지 하나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김한 기자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근데 집권 여당과 집권 이제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관계가 될 거라는 거를 대통령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기능의 문제가 발생한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 그리고 더군다나 6월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 직접 하기로 했는데 6월 2일까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거든요. 뭐 삐걱거리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그립감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처리하는 어떤 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별다른 이제 말하자면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한 20여일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게 전혀 어떤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직접 등판해갖고 몇 차례나 말하자면 가이드도 말하고 뭐 경고도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외로운 일일 수 있겠죠. 갑자기.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 말말말을 데드크로스라고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부정평가가 더 올라간 게 나왔다라는 거죠. 진짜 이 수려한 진행 흐름. 진짜 우리가 다 교본으로 삼아요. 교본. 교과서. 갑자기요. 네. 진행의 MBC 10층에 교과서. 야망의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내 그때 아침에 가면서 김은지 막 이렇게 했더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내가 감히 김은지 기자 이름을 불러서 화가 나셨나? 뭐 그런 걱정 난 때문에. 야망으로 질주하고 있는 중인데. 뭐 이런. 장성철 따위가 내 이름을 불렀나? 기분 나쁘신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속에 걱정이 무슨 상황인지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도 제가 김종대의 시선집중 대신 이제 대타 진행을 하느라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시 반에 상암동 그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봤더니 장소장님 차에서 저 막 소름 돋으시더라고요. 난 어디 연락 온 거 가지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저도 이해했어요. 에이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면 빨리 신호를 건너가고 장소장님 가셔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네. 차 한 가운데 도로 한 가운데였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가웠죠. 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데드크로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처음이잖아요. 지금 부정평가율이 1년 상당히 연만에. 높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중도층도 좀 돌렸고 20대, 30대에서 부정평가가 60%, 65%예요. 이런 결과를 나온 것, 이런 것을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좀 낮아졌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첫 번째는 지방선거 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이 분열된 거, 갈라진 거, 분열, 갈등,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한 진짜 민생경제 어렵다라는 것, 선관위 관리부실 때문에 20, 30대가 상당히 분노해하고 있다라는 것, 전 주식도 상당히 좀 문제라고 봐요. 오늘 완전 폭락했죠. 원래도 파란색이신데 오늘 어떠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파란물이면 내 것도 왜 같이 떨어지냐고, 그냥. 그동안 올랐던 것만 떨어지면 되는데. 빨강. 나는 오르지 않았는데 왜 떨어지냐고, 떨어질 때는. 장소장님은 항상 파란색이에요. 항상 파란색이에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식 삼전 하이닉스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난 소외됐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데 떨어지면은 이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난 그냥 내가 이익을 실현 이익이 안 되더라도 뿌듯하잖아요. 제가 보면 오 삼전이 그렇죠. 있고 300 오 하이닉스가 300만 원까지 가네. 그러면 내 거는 뭐도 사고 뭐도 사야지 막 이랬는데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것도 이제 대통령 탓할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 기분 나쁠 것이고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게 좀 정권에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높긴 높아요. 긍정평가가 46.7이면 5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높긴 높은데 흐름과 추세가 이렇게 우하향 추세라서 이거를 흐름을 끊지 않으면 예. 앞으로 2달 동안은 거의 여권의 부정적인 일들만 보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뭘 하면 좀 끊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청래가 불출마해야죠. 네, 불출마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정청래 대표가 출마한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도 막 어제도 막 얘기를 한 거 보면 대통령을 계속 각을 세우거든요. 보안 사건 문제 갖고도 네네. 그런 것을 보면 제가 국가 운영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김어준 씨 입맛에 맞는 유시민 씨 마음에 드는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란과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지율 하락의 원인 분석 얼마 전 비슷하게 보세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라디오 듣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표용지 준비도 못하는데 뭔 권력을 잡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딱 뼈아픈 정서인 이야기네요. 거죠. 예를 들면 네. 선관위의 문제가 거기 헌법기구예요, 독립기구예요. 얘기해봐야 일반 국민들은 이거를 행정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네. 이재명 정부 일은 잘하지 않았어, 유능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가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당의 대응이 좀 미온적이었던 것 같아. 사람들이 보기에 민주당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예. 그리고 가뜩이나 선거도 져갖고 짜증났고 이제 여론조사 하기도 싫어. 뭐 이런 게 겹쳐 있는데 지금 매일 나오는 뉴스는 야, 그 와중에 권력을 잡겠다고 저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범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대표가 왜 이렇게 총리. 싸우지? 예, 김민석 총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이거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보안 사건의 문제 이런 거는 뉴스를 만들고 뉴스를 보고 정책 공안여층들 사이에서 구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눈에 보면 야, 선거도 져놓고 저 선관위는 저렇게 됐는데 이거를 갖고 권력을 갖고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심리. 그러니까 그 흐름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계속 나서서 오늘 자산시장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끊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이거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어떤 스토퍼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뭔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장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전회를 만들 수 있냐. 근데 예를 들면 잘 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리고 여전히 높은 지지율이 있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지금 권력을 둘러싼 어떤 다툼. 요게 안 끝나는 게 제일 사실 큰 문제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쪽에 먹구름이 껴있다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라기보다는 여의도인가요? 여의도겠죠. 예. 근데 그게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평가가 가니까 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하여튼 정청래 대표는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연구 대상인데 두 당 대표가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한 기자님하고 저하고는 계속해서 이게 출마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출마하겠다라는 시그널은 계속 줬지만 이 여권의 분란, 대통령과 맞서는 이런 모양새를 갖고 출마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결국에는 못할 거다. 그 당대표면 지도자적인 사람인데 진영 전체 대통령의 성공을 원한다면 출마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좀 강하게 압력하고 푸시하고 또 진영 내에 있는 어른들도 야 출마하지 마 이러면은 그래요 제가 뭐 대승적인 결단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스토리거든요. 네. 저도 이제 장 소장님이랑 다른 방송에서 여전히 정청래 시간이다. 정청래 대표 여전히 출마를 선언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여전히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술류. 근데 어저께 막 딴지 게시판 같은데 글 올리고 뭐 동의하면 1번 댓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숙고와 고뇌의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왜 여기까지 몰렸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인들과 상의를 하고 당의 원로들과 상의를 하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아. 판단인가 이런 걸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딴지 게시판에 와서 그런 행위 하는 거는 대통령이 돌려서 말하고 애둘러 설명했지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저는 이게 정치적 순리에 맞지 않다 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정청래 대표의 시간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네. 예, 출마 안 할 가능성과 어떤 결심의 시간이 있을 네, 수 그럼, 있다. 예. 예.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 예를 좀 가끔 자주 드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네. 예.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강경파였어요. 어떤 강경파셨나요? 대통령이 어떻게 총선 공천에 개입을 하냐? 이거는 대표님 싸워야 된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맞서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싸워야 된다. 예. 싸워라 막 계속 그랬거든. 지면 안 된다. 당신 정치 안 할 거면은 그냥 수그리고 정치하고 대통령 관심 있으면 나가 싸워라. 예. 그렇게 했는데 봐라 성철아 앉아봐라. 김무성 대표 성대모사. 봐라 집권 여당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더 이상 알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그거는 집권 세력, 본인의 네. 정치적으로 피해를 받더라도 엄청 피해 받거든요. 그때 그냥 물러서는 바람에. 그때 결국 불출마를 했었나요? 아니. 예. 우리가 다 이제 공천할 때 예. 반대하는 사람 8명 정도는 다 공천 안 준다고 했는데 알았다. 그럼 내가 그냥 4명은 공천하고 4명 공천 뭐 안 하고 그냥 반반씩 하자. 이 죽도 밥도 안 된 거야. 청와대랑 좀 협상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됐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스스로 타협을 한 거지. 그 옆에 이인재 최고가 앉아가지고 김 대표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막 옆에서 그러고 있고.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지도자가 선택의 문제인데 그때는 이제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 명분을 갖고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어떤 명분인지 이해가 안 돼요. 댓글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를 안 하면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안티 세력이 존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출마가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들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관찰자로서 지켜보면 그래도 순리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리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뭐 순간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내가 이 국면을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돌파해봐야겠다라고 하면 결국엔 잘 안 되는 게 정치의 본질 같은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못 나올 이유도 사실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거듭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청래 대표가 다 뭐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고 그런 선거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그 세력을 지금 대표하는 집권당을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는 여전히 그러니까 순리에 맞게 선택을 해야지 정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도 김한 기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리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그렇죠.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지지자를 분열시키지 않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정 대표의 불출마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일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쁨님이 중요한 댓글 써주셨습니다. 요즘 장성철 소장님 좋아요. 앞으로도 좋아해 주세요. 내일 뉴스명당에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쁨님이라고 하십니다. 자,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좀 갈등이 지속되는 게 그 인선과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정부 여당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그렇게 친문 쪽에서 문제 삼을 만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냥 시비 걸기 위해서 그냥 뭐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다.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인 것 같긴 한데. 그 혼자 했냐고 그거를.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냐고요. 대통령 누구였냐고요. 근데 다 그런 것 현직 장관을 기소하려면 민정수석하고 대통령한테 다 보고가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진우랑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뭐 하는 거야 지금?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더 씌워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비판을 하는 분들도
좀 비판할 거리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레임덕의 전초 현상이죠. 벌써 레임덕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느 부처 장관이 아니라고. 예. 대통령 비서예요, 비서. 예. 참모. 예.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대통령의 고유권한, 인사권, 아. 그건 존중해야 된다. 딱 이런 얘기를 여당의 관계자들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데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나 이 사람 나 같이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 근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대도 안 되는 이유 붙여가지고.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아. 추미애, 아니, 경기도지사가 추미애가 허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민정 의원도 당원들의 뜻을 잘 살펴라. 어우, 이건 난 상상도 못하겠어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예. 본인 청와대 참모에 대한 인사인데.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 아까 일부에서 다 얘기했는데. 또 해! 네.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이 말한 것처럼 뭐 한 얘기지만 작용 반작용처럼 보이는 예.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 상당 부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집권 초에 지지율도 좋고 막 이럴 때 같으면 야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게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뭐 청와대가 어떤 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반발할 수 있는 예. 작용 반작용이 있었고 청와대도 그걸 모르지 않고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도 이 인사에도 말하자면 청와대 뜻은 있는 거죠. 당연히 예.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될 거를 알고도 낸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은 계속 검사 출신들이 해왔어요. 예.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개혁과 지금의 검찰개혁의 정도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은 검사들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를 잘하는 사람이 네. 하는 게 맞다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민주정부 역사에서 교훈해서 보면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어떤 실패가 발생했는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것도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인사 이야기는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니, 이거 얘기 안 해요, 이거? 민주당. 전대, 아니, 그리고 송영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기 싫어요? 아니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국힘 이야기를 빨리 가야 되나 했는데. 국힘 어제 뭐, 깜빡했어요. 예. 국힘 뭐 얘기했죠, 뭐예요? 송영길 답도 없는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거에 대해서 취재하신 게 있으세요? 취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다 들었거든. 어제 보통 어떤 자리에 계셨길래 이렇게 그래서 많은 정보가 오고 간 얘기를 해준 사람이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네. 그래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입이 간질간질한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아침에 조선일보 단독이라고 나왔던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근데 보통 어떤 모임에 계셨길래 아이. 유시민 작가의 방송 일정 뿐만 아니라 지금 송영길 의원과 대통령이 만났다라고 내밀한 정보. 그 아침에 그 기사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화할까 했어요. 그쵸? 이 정도면 우리는 황당한 거예요 진짜. 청와대 신관계장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었거든. 어머. 내용은. 예. 그런데 우리는 또 의리 지킨다 그러고 또 얘기해준 사람 신원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아니, 있었는데. 지금 최강욱하님이 유장성철이래요. 장성철 소장님 화이팅. 유장성철 빨리 지금 확보하시려면 구준자 만드시려면 지금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유장성철이라고. 예, 유장성철이래요. 와 지금 이제 유장성철까지 생겼어요. 이재명이 이어서 유장성철이 생긴 소장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뭘 얘기하지? 아까 뭐 자 얘기했지만 대통령과 송영길 의원 의중이 사이에 실린 어떤 거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의중이 실린 있었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권 주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자 중에 한 명만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다라는 건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 실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대통령의 의중을 실었다는 게 뭐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번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갈등 상황, 지금의 당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밀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둘 사이가 굉장히 각별한 관계잖아요. 예를 들면 예.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면 한번 살려줬던 거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뭐 그런 뭐 관계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예. 좀 뭐 내밀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송영길 대표 의원이 미국 갔다가 외국 갔다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송영길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곧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되겠죠. 대통령 메시지를 왜냐하면 드릴 것이다. 가장 마지막에 이제 독대를 했던 오피셜하게. 했던 의원이 됐으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대단히 대통령께서 감정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대단히 좀 아까 외롭다라는 예. 표현 있잖아요. 어제 제가 얘기한 그러한 표현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오고 갔고. 대통령이 외로움을 표했다.
그 자리는 항상 외로워요. 대통령은 고독한 결단을 하는 자리잖아요. 오. 그럴 때 외로운데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은 좀 약해. 이거는 또 다른 플랜 B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 외국에서 돌아오는 날 그날 피곤한데도 만났다라는 거는 이 전당대회 이 구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급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 시점으로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격의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아졌고 예. 좀 대단히 좀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을 하니까 이거는 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이 싸움이 상당히 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대단히 과격한 싸움이 되겠다. 그냥 페어플레이는 안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와, 참 걱정인데 전당대회 그러면 앞으로 2달 동안 그 좀 보이세요? 승자가? 흔히 뉴스가? 보면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 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 자리에서도 깜, 대통령 깜, 예. 서울시장 깜, 뭐 당대표 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쭉 김민석 총리가 뭐 당원들 만나고 어느 자리에 가서 얘기하고 메시지 내는 거 보면 약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를 상대하기는 좀 약해서 예.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더 대통령의 입장에 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싸움이 있거든. 딱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우리 김한 기자님 얼마나 기가 강해요. 막 내가 주눅 들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저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너는 떠들어라. 뭐 나는 다 아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텐데 그런 것을 딱 보면 상당히 좀 약하고 또 결정적으로 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옛날에 과거 행적이 있다. 예. 예. 그런 것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오히려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면에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을 독대했다라는 거는 전당대회에서 지금까지의 분석은 이런 층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송영길 의원이 야 독자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건가? 뭐 본인은 딴 데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김민석 지지하고 이제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과 이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건 이 정권 전체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예. 이제 말하자면 좀 그러니까 당대표를 예.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지층 분열과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여러 고민과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를 송영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전체를 좀 뭐 어떤 거는 디펜스하고 어떤 건 끌어가고 뭐 이런 카드로 송영길 대표가 활용되는 위상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청와대와 송 의원 측이 예. 어제 대화와 관련해서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한 대화는 일체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거를 해석을 해드리면 네.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한 대화 가로 열고 외에 다른 얘기는 일체 없었다. 이 전당대회 얘기만 했다. 해석하면 전당대회 얘기만 했다. 네. 그렇게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 굉장히 지금 집중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 아니 그럼 대통령이 갑자기 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아유 그동안 보고 싶었어. 여기서 술 한잔 하고 뭐 이거 입에 먹을 거 넣어주고 그랬겠냐고요. 그렇죠. 그러진 않았을 텐데. 전당대회 얘기만 한 거예요. 그 해당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막역한 사이인 두 사람이 이번 만남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며 외교 분야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눈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조선일보인데 거기 취재가 잘 되지는 않은 거죠. 장성철 수석님이 조선일보를 압도하는 취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도 어제 같이 들었잖아. 뭘 나한테 그래. 어제 네. 누구예요? 안 돼. 곧 뉴스 명당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예. 야. 저번에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어떤 상처요? 길거리에서 아는 척 안 해가지고. 인사했습니다. 가짜 뉴스예요. 예. 시기적으로 그 얘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송영길 의원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당대표급 인사로 인지된 이미 당대표를 했었고를 불러서 할 얘기는 사실 그런 얘기고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송 대표가 또 대표를 하려고 대표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다른 얘기 중에 대단히 재밌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유장성철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 못하죠. 뭐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으세요? 이거 얘기를 특정인이 돼가지고 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튼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참모들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곧 개각이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대통령 참모들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뭐 조치 평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민정 홍보 그리고 사회 수석은 바뀌었는데 또 추가로 바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따 끝나고 얘기해 줘. 끝나고 저희 또 구독자분들 궁금해하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상황 관리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관리가 안 되냐, 이 정치적 상황이 왜 관리가 안 되냐, 예.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풀려고 했는데 바로 뭐라고 치받은 겁니까? 당무 개입하지 마 이렇게 치받는 거잖아요. 채널A 기사로 나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움직일 폭이 없고, 예. 근데 그럼 여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비서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라인을 불구하고도 송영길 대표를 바로 부른 거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추후적인 인사 개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여파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니 되게 웃긴 얘기가 많아. 하여튼 예. 죄송해요. 아니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도 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여러모로 좀 벌어지고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게 결국 그 문제의 영향이시네요. 그렇죠. 대통령 외로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걱정된다. 거 예. 걱정되죠. 왜냐하면 4년이나 나라를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여권 내에서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 뭐 야당은 더 이제 비판 많이 하겠죠. 국정 운영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서 지금은 김어준 씨, 유시민 씨, 정청래 씨 이런 분들이 좀 뒤로 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장 소장님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지금 상황을 타파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메시지를 점잖게 내셨는데 안 들었잖아요. 일단 목을 비틀어야죠. 어머, 더 센 메시지를 팔을 내라? 비틀고. 아. 정무라인 비판 맞아요. 네. 정무라인 비판. 댓글창에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와, 참 많은 걸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 뉴스무당은 역시 아니에요. 취재다.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네, 김한 기자님. 그거는 예측력이 아니라 결국 취재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면서 그래도 김한 기자님 가시고 나서 전 더 얘기를 더 들었죠. 네. 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해명할 시간 드릴게요. 회의가 있었고 예. 회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고 얘기하는데 뭐 기사를 써야지 그러면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만 듣고 기사를 쓰기는 어려우니까 그거 어쨌든 근데 기사 쓸 걸 생각했지. 얘기를 하신 분이 또 그 절대, 분위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예. 꼭 만약에 저희가 기사로 써야 되면 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인 거고 근데 이제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들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도 김한 기자 준비해 오신 말만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가 되는데. 예, 그래도 이분 이야기 잠깐이라도 네. 하긴 해야죠. 네. 예, 저는 장동혁의 혼신. 예.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이번 지방선거에서 2018년과 비교하면서 뭐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이 과정은 장동혁 대표의 혼신이었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근데 바로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나는 못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의원들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당의 운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뭐 그러면 우리가 체제 정비하고 지도체제 바꿀 때까지 그냥 이렇게 봉숭아학당으로 갑시다. 뭐 원내 지도부와 뭐 이거 장동혁은 다른 사람이에요. 예. 뭐 이렇게 가는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방향은 다 알아요. 장동혁 체대로는 못 간다는 거. 근데 그 정정식 원내대표조차 2월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2월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6월이거든요. 네, 6월이에요 지금. 예, 6개월 이상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잖아요. 장 소장은 장 소장님은 면접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갈아봐야 어차피 공천권 행사를 못하는 대표가 되는데 보궐 자녀 임기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설 사람이 없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 그러면 2월달에 하면 어쨌든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할 수 있으니까 자녀 임기가 6개월 이내로 남아야 되니까 예. 뭐 그런 거라고 하면 그 과연 이 당의 리더십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제 끌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근본적으로 모르겠다. 예.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이 있고 예. 비대위 체제로 가잖아요. 예.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면 자녀 임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6개월 이상 나오면.
근데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당 대표 체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새로운 지도부라고 생각을 해요. 비대위는 그래서 비대위가 뭐 3, 4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전당대회를 열면 6개월이 넘게 남더라도 새로 임기가 시작돼요. 예. 2년.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체제로 변화하면 내년 2월 이전에라도 예. 뭐 올해 국정감사 전이라든지 국정감사 후에 그럼 고시긴 합니다. 할 예. 수 있겠죠. 8월에 전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 전대하자라고 예. 딱 해가지고 실무진이 걸리는 게 딱 40여일 걸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달에는 전당대회 하기는 예. 좀 쉽지 않을 것 예. 같고 국정감사 전이면 9월. 9월 뭐 빠르게 하면 9월도 추석 가능하다. 전, 추석 예. 전에 뭐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친윤들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친윤이요? 네, 아직도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친윤 누가 했어요? 지금 다. 근데 친윤이 약간 분화되는 게 뭐냐면 한동훈 쪽으로 슬슬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결속력이 깨졌어요. 결국엔 장동혁 체제를 깨트리고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친윤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친윤을 갈라치게 한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예. 그 말이 좀 통하는 사람, 말을 해가지고 내 편 만들 사람 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지금 슬슬 같이 뭐 법안도 발의하고 모임에 가서 축사도 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그런 사우나도 거죠. 가요? 의원회관에 사우나 있잖아요. 사우나. 머리만 안 감으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네. 하세요. 사우나. 네, 아무튼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한동훈은 그런 그렇죠.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근데 어쨌든 TK와 PK로 나눠서 이제 말하자면 전선이 짜여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를 실질적으로 끌어내릴 수단이 여전히 없다는 점에서 네. 이 체제는 좀 가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실 작년부터 장동혁 무너진다 했는데. 근데 뭐 자리만 지키고 있지 리더십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당대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선거 때 출마자들이 부르질 않습니다. 네. 출몰 하면 도망다닙니다. 예. 무슨 멧돼지 부는 거잖아요. 출몰하면 와 도망가자 뭐 딴 데로 피해 다녔다고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제 당대표로서 권위와 리더십은 완전히 망가져서 별 의미 없는 당대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병상에서 또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고 그렇게 하긴 하던데요. 메신저가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뭐 그 사람에 대한 말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저런 얘기도 아이고 또 뭐 지한테 그만두라고 하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 또 여당 공격하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힘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딱 힘이 있고 네. 해가 딱 모여가지고 다 뭐 일사불란하게 딱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장동혁 대표 이야기하면 굉장히 힘이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심하죠. 장동혁 대표만 없었어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좀 더 이길 수 있었을 거고 대한민국 정치가 그래도 좀 더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여야 간 대화와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 덕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 이런 말 하는 분석도 있던데요. 칼럼도 있고. 장동혁 대표만 아니었으면 예. 경기도지사도 한번 해볼 만했을 것 같고 경기도지사도? 강원도지사도 해볼 만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좀 아쉬운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장동혁이 가가지고 개소식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이상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면 오히려 괜찮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치 집단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그래도 좀 큰 하나의 축이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대화 타협의 협상의 대상자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안 좋아요. 야당이 야당이 있어야 된다. 야당이 저렇게 굳건히 서 예. 있으면 민주당의 분란도 저렇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한테 대들고 막 김어준 씨랑 한편 먹고 이런 모습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하도 이제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조금 분란 갈등이 있어도 국민들이 뭐 결국에는
우리를 선택하겠지. 아, 오만해지게 된다. 그렇죠. 예. 이 정치 부자들 사이에서 이제 뭐 장동혁 매직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워낙 왜곡되고 일그러지게 정치를 만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빠지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어. 이런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저는 이 기저, 예. 장동혁 대표가 깔아주는 이 기저, 예. 이거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도 전략적 실패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실기들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동혁 여전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장동혁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정당이 망가지고 뭐 이런 효과도 있지만 장동혁만 아니면 뭔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거와 동시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뭐 이런 어떻게 장동혁이 대표인데도 지지율이 역전당하냐 민주당 지지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지금 뭔가 장동혁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보수도 윤호개인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것들로 이 프레임이 되는 과정,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장동혁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예.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신동욱 최고위원이에요. 이분이 어쨌든 언론인 출신이고 예. 당시 얼마나 좀 국민의 입장에서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장동혁을 지키는 지킴이로 막 손들고 나선 것 같단 말이에요. 병상에 있는 거를 꾀병이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그렇게 장동혁 대표를 비판을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 장동혁보다 이분이 더 전 연구 대상이에요. 왜 지금. 그런다고 보세요? 이해가 못하겠어요. 이해를 진짜로. 장수님도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네,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네. 다음 주까지 좀 더 관찰을 해서 취재를 해서 취재해보라고요? 좋을 것 같고요. 취재해오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유장성철 선언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그분들한테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내일 뉴스명당에 오시면 제가 더 즐겁고 재밌게 하는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확 푸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누가 나오세요? 놀러와 주십시오. 모르겠는데 제작진들이 막 연락에 지금 네. 누구는 됐고요, 누구는 안 됐고요, 막 이래가지고 아직 안 정해진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내일 김한 기자님은 안 나오십니다. 네. 금요일에 네. 김은지 기자님도 안 나오십니다. 네. 김은기 기자님 몇 번 좀 나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셔가지고. 네. 아니 금요일에 불러주시면 아. 맞춰가지고 우리 김한 네. 선배 있을 때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선배, 제가 장성철까지 나온 한동훈계 쪽도 대단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얘기하기가 그러네. 진짜. 아니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풀고 가셔야 됩니다. 한동훈 체제를 좀 유지했던 한동훈계 의원들 중에 몇몇 분들이 조금 이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몇몇 분이면 배현진 의원이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예. 한동훈 체제라는 게 언제? 옛날 한동훈 한동훈 대표 시절이요? 지금 시절부터 친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아, 한동훈 대표를 좀 이렇게 지켜왔던 예. 좀 분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분화가 더 강해지고 있다. 예. 누군가들이 배제되는 과정이군요. 어떤 한 분이 예. 그 한동훈계 의원들의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나갔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아니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지는 않죠. 자기가 나갔겠죠. 자기가 누굴 나갔죠.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왜 나갔겠어요? 뭔가 기조가 안 안 맞아서. 맞는 거죠. 오.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여튼 친한 게 내부도 이게 심각하구나.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예. 지금 어쨌든 총선과 대권을 앞두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재밌게 즐겨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우리 김은지 기자의 뉴스인, 시사인 많이 지켜봐 달라. 이렇게 낚싯바늘만 들이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난나니아님이 장성철 낚시 고수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낚시왕 우리 장성철 선생님과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제가 옆에서 밑밥을 던져야겠네. 우리 두 분이 좋은 페어로 네. 계속 활약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님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조국 혁신당에서 방금 박지원 의원님 콕 찍어가지고 논평을 낸 거 혹시 보셨습니까? 방금 들어오는데 예. 작가가 보여주는데 예. 그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님과 그리고 조국 대표 사이에 이제 설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민주당을 향한 10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이제 조국 대표가 사퇴했던 게 좋았을 텐데라는 지적을 박지원 의원님께서 오래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맞추지 않고 뭔가 판을 깨면서 먼저 조국 혁신당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긴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조국 대표가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기 고향인 부산에 가서 음. 한동훈하고 쫙 멋있게 뛰었다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예. 과거니까 조국 대표가 그날 오후에 민주당 사무총장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연합연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미 전날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 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오전 10시에 나는 평택으로 간다. 그러면서 진보 대연합 운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평택에는 김재현 네. 진보당 대표가 가 있었으니까 이게 모순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나는 단일화에 당신이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사실 그 조국 대표 지지도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예. 단일화는 또 안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조 대표는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퇴를 하고 미래를 도모해라 했는데 안 했잖아요. 네. 졌잖아요. 3등 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안 하고 자기들이 나가고.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는 4월 14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예정돼 있던 거는 저녁을 미뤄졌었고 뿐만 아니라 출마한다고 질러버렸다라는 것도 그 정도로 가볍게 무언가 결정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 아니죠. 오후 2시가 저녁으로 미뤄졌어도 자기는 오전 10시에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네네. 그 이혜민 사무총장하고 사무총장. 저하고 얘기할 군번은 제가 아니에요. 그냥 떠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 평택 단일화 무산 이후 상황들이 계속 좀 더 안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는 조국 대표군 미래로 가야 돼요. 예.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진 걸 가지고 계속 나는 단일화 하려고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만약 제가 얘기했던 대로 조국 대표가 사퇴를 했다가 하면은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위상이 지금 저러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말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쉬움을 지적해 주시는 걸 텐데 근데 계속 이거를 공전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국 혁신당. 제가 오늘 세 번째 방송하는데 예. 가는 곳마다 그걸 물어요. 예. 물론 조국 대표 전 대표의 위상이 있으니까 예. 그러한 것을 묻겠지만은 그걸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뭐 응대하지 않을 네. 이슈가 네. 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예. 밝혀진 네.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금 나온 이야기여가지고 좀 미리 이렇게 당겨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을 여쭙습니다. 네. 잘했어요. 원래라면 이화영 재판을 저희가 여쭤보려고 아닙니다. 했는데 이게 더 재밌는 거 같아요. 예, 막 오후에 그 조국 혁신당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또 이제 실명을 거론한 논평이 나왔길래 당사자 모셨으니까 바로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합니다. 아. 이화영 재판은 예. 네. 아이, 참, 이게 민주당 상황이 점점 더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당과의 관계라고 하는 우당이라고 했던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도 좀 꼬여가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여쭙다라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법조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이화영 1심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네, 여기서는 이제 위증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개월이 나왔고 직권남용은 또 공소기각이 나왔어요. 요새 네네. 공소기각이 흔한 일이 아닌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 공소기각 같은 경우에는 이 공소기각은 의미가 있어요. 공소권 남용이라고 봐 공소기각을 예.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에 따른 공소기각은 아닙니다. 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거는 사실 그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 재판부에서 아주 직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그 부분 공소 제기를 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식으로 예. 판단을 한 거거든요. 한번 혐의를 정리해 주신다면 혐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예, 혐의가 예. 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직권남용 그러니까 그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기 김성태를 네. 통해 가지고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거의 대다수가 네. 그러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가 전혀 관여된 증거가 없다. 무죄. 예, 그래가지고 무죄가 났고요. 예. 그리고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4대 3으로 해가지고 아주 간발의 차이로 예. 된 부분 징역 아니겠습니까? 4개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직권남용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에 그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때 이화영 부지사를 공범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한 다음에 예.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서야 이번에 추가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예, 그런 공소권 남용. 말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과거에 본인이 직접 피고인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걸 자료로 삼아가지고 이번에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런 식으로 공소 유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소하려면 처음부터 기소를 해버리든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저 공소 제기가 된 게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인정된 경우가 이번이 한 3번째인가 그렇게 여태까지. 예, 이게 드물죠. 유성 사건 때. 예, 유성 사건 때 그렇게. 그때 그러니까 워낙 기소유예됐다는 사건을 제기해서 다시 기소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한 것이고. 일종의 보복 기소라는. 예, 그리고 거죠. 이번에도 보면은 뭔가 좀 그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취지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했는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뭐 항소심에 가서 확정이 되겠지만 한번 뭐 이걸 좀 검찰로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의원님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배심원 판정이지만은 4대 3이고 위증 부분. 예. 네. 위증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유혁 감찰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남용 지금 공소취하고 맞물려 가지고 예.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요. 제가 당해본 피해를 본 경험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그러한 일을 그렇게 공소권 남용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따끔하게 지적한 것은 진짜 100번이라도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제 사건인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네네. 1심 무죄 받고 항소는 검찰이 포기했었거든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예. 군사첩보 네네. SI를 삭제를 해라 하고 지시했다고 했고 그 삭제된 문건이 없다. 네. 이게 발건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서훈 외교안보 실장하고 거기는 또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까지 예, 김홍희 해경청장 두 분은 항소까지 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받았죠.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됐는데 나는 삭제한 사실이 없다. 3년 반간 재판 과정에서 한 200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나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주장은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생산되면은 반드시 메인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내가 삭제 지시를 해도 그 필요가 없다. 네. 여기 있다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검찰에서도 국정원에 압수수색을 할 때 그 문건을 찾았어야 되고요. 그러게요. 찾아봐야 되고 예. 또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안 내니까 그러면 사실조회라도 했어야 옳다 이거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국정원의 자체 감사 결과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 있다. 네. 하니까는 내가 그때도 저는 공소취소를 요구했어요. 내가 왜 계속 앞으로 재판 받아야 되느냐. 예. 지금 이 기소가 잘못됐으니까 취소해달라 해도 하지 않고 그냥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그러면 제 3년 반은 어디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사실 변호사비랑 지나간 시간 생각하시면 그렇죠. 예, 네. 이게 그렇기 굉장한 때문에 피해이긴 한데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해본 피해자로서
그 요구할 수 있다. 저는 해봐서 그렇게 아는데 봐요. 의원님 이것도 추가되는 겁니까? 그렇죠. 안 해본 게 없으세요. 검찰의 제가 피해. 아무튼 25년간 서초동 네. 고객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 건 다 알아요. 네. 네. 아, 참, 그 검찰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그래서 좀 끝이 안 나는 것 같긴 네. 한데요. 지금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건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문제 삼으면서 정확히는 이화영 1심 건을 문제 삼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3시간 전에 또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렸다고 방금 또 내용이 나오던데요. 이게 또 전당대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을 반대한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린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는 이미 예. 법사위에서도 저도 수십 차 네. 반대한다. 왜? 예.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재명 검찰은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수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윤석열 검찰로 검찰을 돌려놓으려고 하느냐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네. 그 저도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우려사항이 있다면은 촘촘히 형사소송법에 포함시키든지 예.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개혁된 이재명 검찰이 윤석열의 정치 검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 보안 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통령께서도 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해라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쟁점이 안 되는 사항인데 쟁점화하는 거에 좀 이해가 안 간다. 글쎄요, 나는 뭐 네. 네. 와중에 댓글창에 이거 녹방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왜 녹방이라고? 의원님 어디 동시에 어디 나가고 있는 방송 있으세요? 왜 없어요. 녹방이라고 물어보시지? 예, 예, 저희 제가 아까 예, 12시에 예. JTBC 장르만 여의도인데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 이게 워낙 이제 이야기가 화제이다 보니까 예. 질문이 좀 겹치는 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안수사권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검찰 출신인 우리 류혁 검사관님도 혹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뭐 조금 좀 다르다고 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직접 수사 그러니까 뭐 검찰이 자신의 의지를 뭐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사건에 개입해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을 표적 수사한다던가 이럴 수 있는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전 100% 동의하고요. 다만 그게 뭐 보안 수사권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1차적인 수사기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네. 적정성 여부 그리고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인 그 권한 예.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부족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지금은 보완 수사 요구라던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예. 이게 지금 사건이 예전에는 3개월 미제만 해도 참 상당히 검사들이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엔 3년 미제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예. 과거에는 재판을 받는 기간만 지연이 됐다고 치면 요즘에는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이 됩니다. 이 형사 절차를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거, 신속한 재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신속하게 어쨌든 결론을 내리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예. 않을까. 실질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그래요. 되는 거죠. 대통령 그러한 메시지도 것이 그 있기 부분이었던 것 때문에 같긴 한데. 그러한 것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서 예.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잖아요. 기각을 하든지 예. 또는 만약에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것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네. 인정해서 경찰에 다시 이 부분은 좀 조사해봐라 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은 네. 허락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다시금 8월달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이 된다는 것도 약간 답답한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쟁점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한 것들이 꽤 있는데 또 이걸로 8월달에 치열하게 다툰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치열하게 예. 다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까? 지금 예. 우선 뭐 상대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도 어젠가 오늘 네. 그 보안수사권은 폐지 음. 그쪽으로 예.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하고
또 당에서도 네네. 각이 서는 이슈는 아니다. 이슈가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쟁점화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지금 1년간 잘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지금부터 2년간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9천 갔다 하지만은 서민경제, 농어민은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또 내란 청산, 3대 개혁 이러한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기회를 만들어주고 함께 투쟁해 줘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전당대로 이렇게 낭비를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특히 지금 바로 그냥 대권으로 연장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대권 경쟁을 한다는 거에 대권 대한 비판이 경쟁으로 있죠. 예.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아니 보세요. 내란 세력 참 형언할 수 없는 박근혜, 예. 이명박이 대명천지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한동훈 의원도 엊그제 그랬더라고요. 2028년 총선을 자기들이 승리하고 2030년 대통령 정권 교체해서 예. 자기가 대통령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이게 많이 말이 하거든요. 되냐고요. 예. 이러한 구실을 왜 우리 민주당이 싸워서 예.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예. 어떤 경우에도 좀 자제해서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총선도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되니까 그쪽으로 노력하자. 이런 말은 계속 하고 있지만 제 말이 안 먹히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의원님? 몰라요. 참 뭐 답답하네요. 예. 치고받아서 코피 터지면 그 순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박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싸우다가 남 좋은 일 시켜줬다라는 그 결과가 평택을 아닙니까? 우리가 싸워서 예. 왜 내란 세력 좋게 만들어주냐가 이거죠. 그래서 좀 자제할 거예요. 자제할 겁니까? 예. 저는 뭐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엊그제 예, 어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결국 정치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민 민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당원 생각이 그렇다 하면은 전당대회 후보들도 자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결국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민심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튼 대통령은 지금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이해서 새로운 쇄신과 개각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어제 또 인선 발표를 했더라고요. 민정수석이 특히나 이제 화제이던데 혹시 류혁 감찰관님 좀 인연이 있으십니까?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과? 제가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하고는 인연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지난번에 왜 윤석열 씨하고는 뭐 같이 근무도 안 해보고 밥도 안 먹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한찬식 이분은 뭐 그냥 평소에 선배라고 불렀는데 예. 86학번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밥은 2번 맛있는 걸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선배가 밥을 예. 사줘가지고. 한창신 씨가 선배예요? 21기입니다. 예. 전 26기고 예. 21기입니다. 그리고 저 86 저는 뭐 이렇게 직접적인 근무는 없는데 86 서울법대 분들이 검찰에 온 그 여러 가지 선배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선두주자로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점에서 선두주자세요? 성적이 좋으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 예. 이 재학중 합격 하는 데다가 이 전반적으로 뭐 유펜 외국 뭐 미국 그 유학 경력이라던가 혹은 보직 경로를 이렇게 보면 뭐 상당히 좀 좋은 보직들을 많이 거친 그런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윤석열 씨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선배이면서 나이 어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씨가 보기에는 좀 껄끄러운 사람. 근데 보통은 본인보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구술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나이가 많은 어린 선배 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동부지검장 하고 이제 그만두셨는데 뭐 저는 뭐 뭘 찬성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능력은 인정받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는 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 법률특보도
그게 아무 검사나 보내는 자리. 예. 오, 예. 원장님 잘 아신다고. 저는 몰라요. 제가 원장할 때는 없었으니까. 아니셨군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윤석열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 하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 잘 뽑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뭐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사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수석 예. 비서 개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인정하고 예.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좋다. 어제는 저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검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그렇죠, 뭐. 예. 그리고 김현장에서 다 나오면은 바톤 터치하면은 예. 좀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그래도 모든 것은 국민 여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여론의 반영은 언론들 아니겠어요? 아침에 신문 전체를 내가 다 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들끓는 비판이 있진 않았다. 예. 그러나 예. 우리 민주당 게시판 상호간의 카톡방 이런 데서는 지금도 아주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그렇죠. 갈등 이슈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환경부 장관 구속 등 여러 가지를 사건을 그 당시 했었죠. 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문조 탈레유하고 뭐 의원님도 그 단어 아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 멸칭으로 엄청 지금 갈등이 크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예. 뭐 거기 또 대비되는 다른 단어까지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싸우던데. 그런데 아유, 아무튼 예.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니까 뭐 불타는 섭에 휘발유 끼얹어버리는 것처럼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조용해지고 있다. 저는. 정말 의원님 보시기에 소위 말하는 그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문조털레유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갈등을 반영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있죠, 지금. 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대통령님께서는 좀 완화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은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정말 죽일 듯이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하셨죠. 예. 그런데도 이게 좀 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거는 또 경선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박터지게 싸워요. 그렇지만은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예. 결국 이 당대표도 당원과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걸 의식해서 좀 조심해달라.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죠. 참 이제 어렵네요. 그 단어까지도 이제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묻지 마세요. 저도 답변하기 먼저 힘들어요. 말씀하셨어요. 제가 안 여쭤봤어요. 네, 참 진짜 약간 거리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갈등이 보통의 시민으로서는 류혁함 장관님 어떠십니까? 이게 진짜 사실 굉장히 고관여층의 이슈이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까지 싸울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워낙 고관여층 분들께서 저도 가끔 방송 나가다 보면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치열한 노선 투쟁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길래 정말 저는 이게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집권 2년차 겨우 접어드는 때 아닙니까? 그리고 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보면 아주 실용적이고 마음이 편한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뭐 노선 투쟁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죠. 네.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희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리고 많이 또 그게 내란 세력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거나 핑계거리를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방금 그 이야기를 원장님이 하셨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사표는 웬만하면 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뭐 그래도 오래 있는 게 근데 뭐 그날 버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 입장에서 저는 뭐 오늘 판결 선고도 뭐 한편으로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이 그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이 댓글이 붙고 그러는 사태 자꾸 생기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라도 좀 내란 직후처럼 민주당이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란 청산의 진심인 또 류혁감 차관님 그렇죠.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이 사안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유감 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국민 여론이에요. 그러게요. 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내란 청산 제대로 안 될까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건데 그 리더십을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면서 끝으로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이 세 번째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좀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관련된 수사. 이거는 저는 검찰 국정원 출신과 검찰 출신이 서로 양보하시는. 이거보다는 저도 잘 모르죠. 특검 2차 특검에서 하는 건데 예. 저는 늘 그 홍장원 차장이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지 않냐. 그러니까 독립지사다. 8월 16일 날 부르고 내가 독립지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엉터리지만 불렀다. 그러니까 8월 14일 이전 8월 13일까지의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탓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2차 특검에서 하는 것은 계엄 해제 후 8월 16일부터 행태 8월 16일부터의 행태가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미국 CIA에 그러한 문건을 전달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특검에서 뭐 듣는 얘기는 있지만은 아직 제가 그렇게 말씀할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말씀이시군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 홍장원 전 차장 입장에서 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참 그러게 이 수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복잡한 마음이 저도 들던데 와중에 최종련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마지막에 구독 좋아라는 단어를 쓰셨네요. 그분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류혁감 차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 차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과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비화폰 통화도 하고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은 의견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명령 지시를 내리는 관계, 복종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동이 그 내란에 반하는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 공무원들 중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홍장원 차장 그분이 나중에 이제 결단을 내린 그 순간 그 이후의 행동이 일관되다면 그 이전의 행동이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엔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걸 법적으로 평가해서 뭐 이렇게 심판대에 세운다? 중지미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좀 잘못하다 중지미수라고 본인이 뭔가 좀 잘못하다가도 이거 아니잖아 라고 깨우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행동을 일관되게 했다면 그건 처벌하지 않는 그런 그게 법적 용어예요? 예, 있습니다. 중심 이 경우에 이제 그 중지미수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법의 정신이 그렇거든요.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다가도 그걸 딱 중단하고 그 이후에 올바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적절치는 않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적절한 공소권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의 경우에 홍 차장님이 이렇게 명단 같은 거 이런 폭로를 한 이후에도 행동이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이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슈가 조금 모르는 게 있긴 있다. 안 밝혀진 게 어렵네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홍 차장의
공적에 대해서는 예. 평가를 해야 될 것. 네네. 만약에 그 내란 세력들이 준동할 때 홍 차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조태용 원장처럼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하면은 예. 물론 국민의힘으로 내란이 저지되기는 실패는 해요. 예. 그렇지만은 많은 더 큰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이라는 게 보통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한 것은 참 높이 평가하는데 그 후에 왜 그런 일에 가담했을까 하는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예.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네. 좀 관련된 그리고 수사가 예. 네. 이 국정원 차장이라고 대통령하고 다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란하는 윤석열이나 되니까 그 차장한테 전화해서 그런 짓 하는 거지. 아, 차장이랑은 직접 통화 안 하는 그 원장이랑만 통화합니까? 아, 그렇죠. 아. 예. 그런 국정원은 상명하복이니까 예. 물론 이제 대통령이 아는 차장하고 전화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업무상 그런 일은 없어요. 역시 국정원 이슈도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참 무식함을 느끼고 아니, 있습니다. 정치 구단이 안 해보신 게 없으셔도 그러세요. 아, 국정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예, 예. 아무튼 지금은 그렇다 이거. 윤석열 또라이니까 그런 거 예, 윤석열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긴 했습니다. 예. 무기징역 말고도 뭐 30년도 있고 그렇죠, 아주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네, 오늘 또 박지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 여러모로 수연양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말씀에 격공한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아무쪼록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또 이렇게 메시지 내주시는 박지원 의원님이 어른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난 많이 받으니까 말 조심해요. 문자 그때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네. 많이 문자 폭탄 온다고 보내지 말라고 네. 하셨는데 좀 줄었습니까? 좀 줄은 것 같아요. 오, 말씀하시는 효과가 있네요.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저희 그 기사를 네. 받아가셨더라고요. 네. 좀 지금도 보내지 마시고 이거는 건전하게 토론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리혁감 찰관님 오늘 또 오셔가지고 덕분에 또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내란의 본질과 생각에 대해서 좀 다시금 좀 떠올리게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그 박성지 장관이 그 국무위원 중에서는 거기에 관여했던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 선고가 됐는데요. 뭐 더 이상 논란 없이 항소심에서도 뭐 잘 정리가 돼가지고 하루빨리 그냥 사실 이런 거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갈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국민들이 그냥 일상에서 그냥 월드컵도 열심히 보고 그러게. 예, 월드컵 응원도 남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일상에 그냥 충실할 수 있도록 빨리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판단은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게 좀 많이 서운할 뿐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리혁감 찰관님은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 네. 네. 제가 유혁 감찰관님은 이제 법사위에서 뵙고 전화만 들었지만은 오늘 방송을 하시는 거 보니까 방송을 앞으로 계속 하시는 것이 시청자나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잘하시네요. 그 균형감 있는 말씀, 네, 아주 국민들한테 잘하시네요. 위로가 되시는 말씀.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정치 구단이 인정한 제가 잘한다고 하면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런 방송은 시사인 TV만 하기 때문에 이야.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네, 우리 박지원 원장님의 마무리 멘트가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